차가운 밤 공기가 고급 아파트의 거실 창을 두드렸다. 한서연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현관문 너머에 정적에 쏠려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남편 강민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저녁 약속이 좋은 있다고 향기가 했지만 나네. 이렇게까지 잘 늦는 있었어, 경우는 자기? 드물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화면의 숫자에 다시 집중하려 했다. 한서연은 금융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 기획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분석과 천재적인 협상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일에 있어서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고 그 능력은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커리어, 완벽한 남편, 그리고 그림 같은 결혼 생활까지. 강민혁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소유한 집안의 부회장이었다.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야심에 찬 눈빛을 가진 그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다. 서연과 민혁의 결혼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고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꼽혔다. 그들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빈틈없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완벽한 그림일수록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마침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민혁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여보.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평소와 다른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히 낯선 향수 냄새 때문이었다. 그 향기는 서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20년 지기 친구인 유지아의 시그니처 향수였다. 지아는 늘 같은 향수만을 고집했고 그 독특한 머스크 향은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다. 서연은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왜 남편의 옷에서 지아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지아도 만났어요. 이 향수 지아가 쓰는 거잖아요. 민혁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오늘 투자자 미팅이 지하 갤러리 근처에서 있었어.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나왔지. 아마 그때 냄새가 밴 모양이야.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그와 지아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민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그의 늦은 귀가는 잦아졌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다. 주말에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기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이유를 둘러댔다. 서연의 분석적인 두뇌는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애써 그 신호를 외면했다. 결정적인 균열은 그들의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 서연은 민혁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카드 명세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혁의 개인 카드가 아니었고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명세서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곧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관리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오피스텔의 주소를 검색했다. 그리고 명세서에 찍힌 또 다른 내역들의 시선이 멈췄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명품 브랜드의 여성 의류, 그리고 주얼리 샵에서의 결제 내역까지. 그 모든 지출은 서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민혁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그를 몰아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 필요했다. 그녀는 차갑게 이성을 되찾고 마치 거대한 MA 프로젝트를 분석하듯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끔찍한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금요일 오후 민혁은 중요한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거짓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선 후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덮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신뢰라는 기둥은 무너져 내린 뒤였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몰아 카드 명세서에 적혀 있던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위용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로비의 보안은 철저했지만 그녀는 미리 알아낸 정보로 방문객인 척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35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3507호.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문만 열면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민혁은 늘 중요한 비밀번호를 그들의 결혼 기념일로 설정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버릇이 지금 그의 배신을 증명할 열쇠가 될 줄이야.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안은 어두웠지만 침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온통 낯선 여자와 함께하는 삶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실크 스카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지아가 가장 아끼던 한정판으로 출시된 바로 그 스카프였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침실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서연의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여자 일밖에 모르는 냉혈한이잖아. 당신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겠어? 지아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불안한 걸.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민혁이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모든 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회사 프로젝트도 마무리될 거고 그때가 되면 한서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할 거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배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서연은 조용히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침대 위에서 엉켜있던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당혹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들을 잠시 응시하던 그녀는 이내 조용히 뒤돌아섰다. 더 이상 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피스텔을 나온 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차를 몰고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이명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익숙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낯선 행성의 동굴처럼 차갑고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 안에 한참을 앉아 멍하니 핸들만 내려다보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기에는 충격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했다. 집으로 올라온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침대 위에서 뒹굴던 두 사람의 모습이, 그들이 나누던 잔인한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밖에 모르는 냉혈한.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가시였다. 그녀는 이를 사랑했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강민혁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다. 피곤한 기색을 연기하며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그녀의 싸늘한 반응에 민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로 어젯밤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유지아의 실크 스카프를 던졌다. 민혁의 시선이 스카프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이게 왜 여기? 지아가 잃어버렸다고 찾던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강남 오피스텔 3507호에서요. 당신이 내 결혼기념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바로 그곳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민혁은 서서히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만하고 냉소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그래, 맞아. 다 봤구나.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거만하게 팔짱을 꼈다. 그의 태도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나와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체 왜? 그녀는 진심으로 그 이유가 궁금했다.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들의 완벽했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이유, 당신은 이유가 필요해. 거울이나 봐. 한서연. 당신은 완벽한 아내일지는 몰라도 여자로서는 최악이야. 늘 일에 미쳐 있고 차갑고 계산적이지.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 지아는 달라.
그 애는 따뜻하고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줘. 당신처럼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려 들지 않는다고. 그의 말들은 독화살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꿰뚫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지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지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민혁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지아는 언제나처럼 연약하고 가련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지아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내 진심이 그게 전부니 지아야. 내가 일밖에 모르는 냉혈아니라 내 남편을 유혹했다고. 그래서 둘이서 내 뒤통수를 치고 내 재산까지 넘볼 계획을 세웠다고. 전화기 너머의 지아가 순간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서연의 말에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지아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래, 다 알았다니 말할게. 넌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 한서연. 늘 잘나고 모든 걸 가졌지. 사람들은 다 너만 칭찬하고 나는 늘 네 옆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었어. 난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 특히 내 남자까지도. 지아의 노골적인 증오와 질투심에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20년의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이룬 승리자처럼 거만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똑똑한 당신이라면 이해가 빠를 테니 말해주지. 그래, 지아 말이 맞아. 처음에는 당신에게 질려서 시작한 관계였지만 곧 이게 아주 좋은 사업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퀀텀 프로젝트. 그거 사실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프로젝트 성공의 모든 공은 당신에게 돌아가겠지만 그 과실은 고스란히 내 차지가 될 거거든. 지하의 갤러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프로젝트 관련 자산을 해외 법인으로 빼돌릴 계획이었지. 당신은 그저 내 계획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이자 장기말이었을 뿐이야, 한서연. 민혁의 잔인한 고백은 서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의 사랑, 우정,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커리어까지 모든 것이 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더 맑아졌다. 그녀는 민혁과 지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조롱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연이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해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 몇 푼을 받아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를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느껴졌다. 그렇군요. 모든 게 당신들의 계획이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전쟁을 시작한 건 당신들이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는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웠던 사랑과 우정의 잔해는 차가운 재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완벽한 심판을 위한 냉혹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 집을 나온 서연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공간은 이제 적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곧장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과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지금의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었다. 넓고 차가운 스위트룸에 들어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딱 하룻밤의 시간을 허락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산산조각 난 사랑에 대해 온전히 슬퍼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20년의 우정과 10년의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믿었던 세상은 거짓이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면을 쓴 악마였다. 고통은 살을 에는 듯 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의 눈물은 멈춰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 공허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에 잠식당한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전장에서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는 생존자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슬픔은 증발하고 없었다. 그 자리는 이제 강철 같은 결의와 냉혹한 분노가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심판. 목표는 강민혁과 유지아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완벽한 전쟁이었다. 레지던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그녀의 워룸으로 변했다. 노트북 세대가 나란히 놓이고 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세워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보안이 완벽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금융 전략가로서의 그녀의 모든 능력이 이제 개인적인 전쟁을 위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강민혁과 유지아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두 이름 주위로 복잡한 선들을 그어 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분석 및 자산 평가였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모든 공동 자산 목록을 작성했다.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그리고 각종 회원권까지.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 몰래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을 자산의 존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재무 고문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녀의 고유 자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진행해 주세요.
세금 문제나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같은 합리적인 명분을 만드세요. 강민혁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미 수많은 기업 분쟁을 함께 처리하며 그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버림받고 슬픔에 빠진 아내로만 생각하고 있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단순한 불륜의 증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퀀텀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 증거였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이자 사립 탐정인 인물을 고용했다. 과거 적대적 M&A를 방어하며 한 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다. 강민혁 부회장과 유지아 관장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 주십시오. 특히 유 관장의 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진 미술품 거래와 퀀텀 프로젝트 관련 하청업체들과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그녀는 탐정에게 거액의 수임료와 함께 그들이 사용했던 오피스텔의 정보와 법인 카드 명세서를 넘겼다.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여 주세요. 이건 단순한 뒷조사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전략 수립이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강민혁의 성격적 약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만함, 방심, 다혈질, 여자에 대한 과시욕. 그는 언제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특히 한서연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 퀀텀 프로젝트를 무너뜨려 그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퀀텀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만 해도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곳곳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보였다. 특히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과 지출 과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고 몇몇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과거에 그녀는 그것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고 보니 모두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옛 팀원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배에게 연락했다. 김 팀장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검토했던 해외 투자 계약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 혹시 최근 데이터 좀 개인적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내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 좀 하려고.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로 자신의 의도를 숨겼다.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후배는 아무런 의심 없이 관련 자료들을 그녀의 보안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던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강민혁이 조성한 비자금이 유지아의 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세탁된 후 카리브해에 위치한 한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소유주가 바로 강민혁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전략 수립이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강민혁의 성격적 약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만함, 방심, 다혈질, 여자에 대한 과시욕. 그는 언제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특히 한서연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 퀀텀 프로젝트를 무너뜨려 그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저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탐욕과 배신이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강민혁, 유지야.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전쟁은 조용히 막이 올랐다. 서연의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을 무렵 그녀는 여전히 강민혁의 아내이자 퀀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강민혁과 함께 서초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권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퀀텀 프로젝트의 핵심과도 같았고 수조 원의 자금이 걸린 거대한 판이었다. 그리고 그 판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태하였다. 그는 사모펀드 업계의 신화적인 인물로 마이더스의 손 혹은 사냥꾼이라 불렸다. 그의 투자사 블랙 에쿼티 파트너스는 죽어가는 기업도 살려내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목표물을 정하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집어삼키는 잔혹함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강민혁의 집안처럼 대대로 부를 세습한 재벌들과는 결이 다른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업권을 따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동시에 서연이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성과를 온전히 가로챌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민혁의 발표를 보조하고 기술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었다. 권태하는 회의실 가장 안쪽 민혁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줄곧 강민혁과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부패하고 방만한 경영 방식을 경멸해왔다. 그리고 그 아들인 강민혁 역시 아버지의 단점만을 그대로 물려받은 오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태아의 눈에 강민혁의 야심은 허영심으로 가득 찬 거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권태아는 업계에서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금융구조는 언제나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위기관리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저런 유능한 인재가 왜 강민혁 같은 남자 옆에 있는지 그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직접 본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한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강민혁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시각 자료를 동원해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권태아의 눈에는 그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보였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상 수익률 불투명한 해외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비현실적인 사업 기간까지.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성과도 같았다. 저 모든 계획을 설계했을 한서연답지 않은 허술함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권태아가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강 부회장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 중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부분은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해당 법인의 실체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바로 서연이 발견했던 비자금 세탁의 통로였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부분은 국제금융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외비라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는 능구렁이처럼 핵심을 피해 나갔다. 권태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계획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듯 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갔다. 서연은 권태아가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적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강민혁은 다른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그 틈을 타 서연은 잠시 복도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이사님, 권태하였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서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고 돌아서서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권태하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대신 대뜸 본론을 꺼냈다. 훌륭한 계획이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 할지라도 부실한 자재를 쓰면 사상 누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특히 요즘 카리브해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기로 유명하죠. 갑작스러운 폭풍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카리브해,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도 같았다. 그녀가 찾아낸 유령 회사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권태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권 대표님. 하지만 저희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권태하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배가 가라앉기 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법을 아니까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그녀를 지나쳐 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은밀한 제안이었을까? 그는 적일까 아니면 아군일까? 회의실로 돌아오자 강민혁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권태아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 자식은 우리 집안의 숙적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권태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과 그런 권태아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서연의 모습에 심기가 뒤틀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비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입찰은 결국 승자를 가리지 못한 채 다음으로 미뤄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혁은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서연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오직 권태하라는 인물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분명 강민혁의 적이었다.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그 동지가 언제 다시 적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워룸에서 권태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신 경력 투자 스타일, 그리고 그가 과거의 강씨 집안과 어떻게 얽혔는지까지. 정보가 쌓일수록 권태하라는 인물은 더욱더 미스터리하게 다가왔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판을 읽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권태하라는 이름을 새로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다. 그는 그녀의 복수 계획에 있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혹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권태하라는 변수의 등장은 서연의 계획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를 잠재적인 동맹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퀀텀 프로젝트를 바로 공격하는 대신 강민혁과 유지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더 작고 섬세한 목표물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유지아의 갤러리 분점 확장 계획이었다. 유지아는 최근 청담동의 한 부지를 매입해 VVIP를 위한 프라이빗 갤러리를 10계획에 부풀어 있었다. 이 계획은 강민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었으며 건설사의 자회사가 자금을 대고 시공까지 맡기로 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갤러리 관장의 야심찬 사업 확장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정한 부를 과시하기 위한 아지트가 될 예정이었다. 서연이 고용한 탐정은 이 거래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해당 부지는 역사문화 보존지구와 인접해 있어 건물 신축 시 고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곳이었다. 하지만 유지아의 건축 허가서에는 1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을 짓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강민혁이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아냈거나 혹은 그의 오만함이 법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결과일 터였다. 서연은 이것을 첫 번째 반격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강씨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는 주류 언론사 대신 부패 고발 전문 인터넷 언론사를 선택했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이 매체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탐정을 통해 입수한 모든 증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 허가서, 사본 문화재, 보호, 구역, 지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입금된 내역까지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 보내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쳤다.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고 이메일 주소 또한 해외 서버를 통해 임시로 생성했다. 그녀는 제보 메일에 단 한 문장만 덧붙였다. 정의는 때로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폭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
진실의 목소리가 재벌 3세 KC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 건축 허가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은 바로 다음 날 오전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여론은 들끓었다.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인 특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과 법무팀을 소집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는 막을 수도 압력을 넣을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시도는 언론 탄압이라는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단체와 역사 보존 시민단체까지 가세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서울시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는 즉시 동결되었고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계좌 동결 조치까지 내려졌다. 강민혁은 사면 촉가에 몰렸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거래를 알아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권태하였다. 권태하 그 자식이 분명해 입찰에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벌인 거야.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슬픔에 잠겨 집을 나간 아내 한서연이 이런 일을 꾸몄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가련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전략가로서의 냉혹함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유지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청담동의 새로운 갤러리는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트로피이자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승리의 기념비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민혁의 사무실로 달려와 크라잉하며 그를 몰아붙였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내 갤러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녀의 비난에 민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끄러워 너야말로 조용히 있었으면 될 것 아냐. 네가 하도 졸라대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들의 사랑은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며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탐욕의 동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레지던스에서 태블릿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측이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강민혁은 예상대로 오만하고 부주의했으며 위기 대처 능력은 형편없었다. 그리고 유지아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얕고 불안정했다. 이번 공격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적의 방어 태세를 확인하고 내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전. 그리고 그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적진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강민혁의 의심을 권태하에게로 돌리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제 그는 엉뚱한 곳을 경계하며 진짜 적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워룸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리고 유지아 갤러리 청담 분점이라는 항목 위에 붉은색 마커로 굵은 X 표시를 그었다. 첫 번째 목표가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상처 입은 짐승은 더욱더 난폭해지기 마련이다. 강민혁은 이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퀀텀 프로젝트에 더욱더 집착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 악을 심판하는 집행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수많은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사냥꾼처럼 그녀는 조용하고 냉혹하게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의 첫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것은 단순히 강민혁과 유지아의 사업 계획 하나를 좌초시킨 것을 넘어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달콤한 말과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사랑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토대가 무너지자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범자일 뿐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만 믿으면 된다며 이제 업계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라고 유지아는 자신의 갤러리 사무실에서 강민혁에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꿈이었던 청담동 갤러리는 이제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불법 특혜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그녀의 분노는 사건을 유출한 익명의 제보자가 아닌 모든 것을 망쳐버린 무능한 강민혁을 향해 있었다. 강민혁 역시 지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 닥쳐, 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어. 네 허영심 채워주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리고 권태아, 그 자식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는 모든 책임을 권태아에게 돌리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권태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상처를 냈고 과거의 약속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로의 심장을 찔렀다. 함께 서연을 비웃고 모욕하며 쌓아 올렸던 유대감은 이제 서로를 향한 경멸과 불신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 다른 동상이몽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탐욕의 연합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편집증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권태아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퀀텀 프로젝트의 속도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권태아가 우리를 방해하기 전에 서초 스마트 시티 사업권을 반드시 따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 부담이 큰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약을 서둘러 추진했다. 그의 조급함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편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도착했다. 권태하의 비서실로부터 온 공식적인 이메일이었다. 내용은 서초 스마트 시티 사업 관련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미팅 요청.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비즈니스 제안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진짜 의도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이 전쟁을 끝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약속 장소는 권태아가 소유한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완벽한 방음과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 서연이 도착했을 때 권태아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사무실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민혁 부회장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군요. 아끼던 갤러리 프로젝트도 무산되고 믿었던 내부 정보망까지 뚫린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실까지도.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되물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권태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상관이 왜 없겠습니까? 강 부회장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데요. 덕분에 제가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여유롭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분석 보고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내면을 파고드는 듯했다. 한서연 이사님, 저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은 말이죠.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요. 마침내 그가 자신의 패를 드러냈다. 동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강씨 일가의 부패한 경영 방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내부 정보와 전략, 그리고 제가 가진 자금과 네트워크를 합친다면 우리는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나 도움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상호 이익에 기반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물론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되찾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자산,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인생까지도요.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혼자서도 이길 수 있었지만 권태아와 함께라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문제는 그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확히 무엇입니까? 강씨 집안의 몰락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진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권태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저는 파괴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에는 한서연 이사님 같은 유능한 플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대답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신뢰 관계가 아닌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선을 그었다. 권태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 역시 비즈니스에서 감상적인 신뢰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증명할 뿐이죠.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군을 얻었다. 물론 그 칼날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과 유지아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음식 앞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놓인 깊고 차가운 침묵은 그들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권태아와의 동맹은 서연의 복수 계획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었다. 그녀 혼자서는 수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를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이 그의 전문팀이 합류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협력은 각자가 확보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찾아낸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와 유지아 갤러리의 역할, 그리고 숨겨진 아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에게 넘겼다. 권태하는 그녀가 혼자서 이 정도까지 파헤쳤다는 사실에 내심 감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팀을 가동시켰다.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분석가, 전직 국정원 소속의 화이트 해커, 그리고 국제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그의 팀은 말 그대로 그림자 군단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제공한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거대한 범죄의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실체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것이었다. 서연의 탐정은 법인 서류 이상을 알아낼 수 없었지만 권태아의 해커는 달랐다. 그는 여러 국가의 금융 서버를 우회하고 수십 개의 방화벽을 뚫은 끝에 마침내 그 회사의 내부 회계 장부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이 떠오르는 순간 작전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연과 권태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륜과 횡령은 이 거대한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강민혁의 비자금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치나 숨겨진 아들을 위한 신탁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물을 위한 검은 금고였다. 회계 장부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정기적으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송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들과 서초 스마트 시티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에 올라 있는 대학 교수들의 스위스 비밀 계좌였다. 강민혁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국가적인 스캔들이야. 권태하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강씨 일가가 썩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탐욕이 이 정도로 추악하고 거대할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무너뜨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관계 로비의 핵심을 건드리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강민혁과 유지아는 물론이고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몰락하게 될 터였다.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듯 권태아가 말했다. 두렵습니까? 한 이사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두렵다기보다는 이 일의 무게가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지는군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권태아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저와
제 팀의 몫입니다. 당신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어디에 언제 꽂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동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강씨 일가의 부패한 경영 방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내부 정보와 전략, 그리고 제가 가진 자금과 네트워크를 합친다면 우리는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세우며 그들은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거의 다 복원해냈다. 늦은 밤 작전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권태아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다. 조금 쉬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까지 얼어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늘 냉철하고 계산적으로만 보였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권태아의 해커가 강민혁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로비 대상자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과 함께 그들의 약점이 담긴 보험용 파일까지 저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유지아의 갤러리에서 뇌물용 미술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원본까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이었다. 서연과 권태아는 모니터에 떠 있는 증거 목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과 그 일당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의 안전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희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권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이제 곧 폭풍이 불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심판의 날을 위한 무대는 강민혁 스스로가 마련했다. 갤러리 사업 실패와 권태아의 압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서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최종 자금 조달안 승인.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도박이었다. 이사회만 통과하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로비의 모든 과정이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자금 집행으로 위장되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터였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강민혁의 편이었다. 그의 계획에 동조했거나 혹은 그의 뇌물에 입을 다물기로 약속한 자들이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것이라며 화려한 미사역으로 이사진들을 현혹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가 최종 자금 집행안에 대한 투표를 제안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남편의 배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였다. 모두가 그녀가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민혁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서연,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서연은 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회의장을 천천히 가로질러 빈자리로 걸어가며 말했다. 안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요소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혁이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강 회장이 그를 제지했다. 일단 드러나 보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강 회장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불쾌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스크린 앞에 섰다. 이제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올랐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현재 강민혁 부회장께서 제안하신 자금 조달 계획은 회사를 극심한 재정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 도표를 띄우고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해외 투자금의 상환 조건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몇몇 금융 전문가 출신 이사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두 번째 화면에는 자금의 흐름도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해외의 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회의장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공모했던 이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함께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고위관료 담당 사무관, 그리고 프로젝트 심사위원들, 완벽한 뇌물 장부였다. 강민혁 부회장은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따내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조직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발악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유지아의 갤러리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강민혁과 유지아는 활짝 웃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태아의 팀이 분석한 결과 그 그림의 액자 뒤에는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완벽했던 강민혁의 세계는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배신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곧바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발악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에 불과했다. 서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강민혁과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탐욕과 배신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당신들이 시작한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잔해를 뒤로 한 채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빌딩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이 내려가자 안에는 권태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서연 역시 말없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서연이 이사회를 떠난 직후 폭풍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녀가 터뜨린 폭탄은 언론에 의해 퀀텀 게이트라 명명되었고 연일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민혁과 유지아는 물론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강씨 일가의 제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레지던스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내부 고발자 혹은 복수의 여신으로 세간에 오르내렸지만 그녀는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는 강민혁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깊고 서늘한 공허함이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법적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과 강민혁의 이혼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고 그의 변호사는 서연 측이 제시한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서연은 위자료를 포함한 모든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유지아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갤러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TV에 비쳤을 때 서연은 20년 우정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더럽게 장식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질투와 탐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서연에게 강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강 회장은 서연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가족이었지 않나? 그의 원망 섞인 질문에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가려져 있던 진실의 커튼을 걷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과 아드님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도시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권태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무거운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어떤 말도 없이 그녀가 머무는 레지던스의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전쟁을 함께 치른 전후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판을 깔아주었을 뿐 그 위에서 칼춤을 춘 것은 한 이사님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그녀의 복수가 아닌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끝을 맺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모른 채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권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요. 일단은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죠. 그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다면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제 회사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지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힘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아는 조금도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그녀의 대답을 존중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당신다운 대답이군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겠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방황하지는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창가에 섰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승자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권태하의 말처럼 그녀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기나긴 폭풍의 밤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평온하고 희망에 찬 아침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퀀텀 게이트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과거의 사건이 되어 있었다. 강민혁과 그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거대했던 강씨 일가의 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매각되었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는 마련해 주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비운의 여주인공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략 컨설팅 회사 SY 스트래티지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가 아닌 고즈넉한 서촌의 한옥을 개조한 작은 사무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녀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돕고 윤리 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거대한 조직 속에서 길을 잃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기와 긴장감 대신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해 보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권태하와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친구로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미술관을 거닐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존중했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내면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서히 깊어졌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한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문득 1년 전 복수심에 불타며 이 도시를 내려다보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도시는 회색빛 전쟁터와도 같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변하자 그녀를 둘러싼 세상도 변해 있었다. 권태아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는 걷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옆에서 위축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는 그런 그녀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얼마 전 서연은 신문에서 강민혁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짧은 기사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읽는 듯한 무감각함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산책을 마친 후 권태하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그 사람처럼 미니멀하고 정갈했지만 곳곳에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집의 열쇠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는 위기에 빠진 공주를 구하는 백마탄 왕자님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여왕이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지만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공간도 당신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싶어서요.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였다.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녀는 열쇠를 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해가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복수를 다짐하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닌 따뜻한 희망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 한서연이었다.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노을 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기나긴 고통은 끝났고 눈부신 행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